현실적으로 의사와 환자 모두 약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환자들은 우선 관련 지식이 부족하기에 약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리고 의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진료 가이드라인이다. 그것을 무시하고 약을 줄이거나 처방하지 않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먹고 있는 약 중에 정말 필요한 약은 얼마나 될까?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따뜻한 물과 함께 갑상선 약인 신지로이드를 먹습니다. 갑상선 스스로 먹기 시작해 10여 년이 넘었는데요. 또 잠들기 전에는 약은 아니지만 마그네슘을 챙겨 먹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여행을 갈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챙기시나요? 잠들기 직전에는 무엇을 하시나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 속에 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이제부터 당신이 먹는 약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책을 소개합니다. 저자가 묻고 5명의 의사가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리다마리 도루의 의사는 먹지 않는 약입니다. 책 앞날개에는 저자 소개 읽어드릴게요. 2004년부터 의료문제 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타미플루 기부금 문제, 임플란트 재사용 의혹 등의 특종 기사를 발표했다. 주간 문춘, 여성 세븐 등의 기사를 투고해왔으며 2015년에는 신약의 함정, 자궁암, 치매, 10조엔의 어둠으로 제4회 일본 의학 저널리스트 협회상 대상을 수상했다. 그 외에 지은 책으로 의학부, 도쿄대 의학부, 코로나19 백신, 누구도 말하지 못한 진실 등이 있다. 내가 먹고 있는 약 중에 정말 필요한 약은 얼마나 될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만드는 책인데요. 몸 어딘가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건강검진을 했는데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혈당 등이 높다고 하면 약을 처방받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가벼운 감기 증세로도 한 번에 처방받는 알약이 여러 알이고 거기에 상시적으로 복용하는 약까지 더해지면 하루에 먹는 약의 개수가 상당하죠. 여기에다 몸에 좋다는 각종 영양제까지 먹는다면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당연해진 우리에게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지 않고 푹 쉬고 관리를 잘하면 좋아질 겁니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환자 역시 왜 약을 처방해주지 않지? 하고 의아할 겁니다. 이 책은 지금 먹고 있는 약을 의심해야 하며 약이 내 몸을 망치기 전에 끊어야 하고 약과 독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평소 약을 먹으면서도 쉽게 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약을 먹는데도 왜 면역력이 좋아지지 않는지,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은 왜 줄어들지 않는지, 나이가 들수록 약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하는지, 이 책이 이런 질문들, 이런 궁금증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약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기보다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약이 과연 나에게 꼭 필요한 약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의사는 먹지 않는 약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프롤로그. 약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코로나19 상황에도 책과 SNS를 통해 다약제 복용과 과도한 의료 의존의 폐해에 대한 경종을 울려온 5명의 의사와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다음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신약은 바로 먹지 말고 상황을 두고 본다. 약에 기대하기보다 먼저 면역력과 회복력을 키운다. 약은 제로가 이상적이다. 우선순위가 낮은 약부터 줄인다. 혈압,
혈당 수치 등의 기준치에 연연하지 말고 몸 상태에 따라 약을 조절한다. 무작정 약에 의존하기보다 생활환경, 인간관계, 가족관계를 먼저 고려한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 인터뷰를 읽는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왜 불필요한 약이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지, 과도한 의료 의존에 빠지는 배경은 무엇인지 등 본질을 파고들 것이다. 5명의 의사들은 모두 실천적인 노력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환자가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어수선했던 3년 동안 이런 이상을 향해 달려가야 했던 의료가 후퇴하고 말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각적인 시점이 결여된 의사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고찰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현대 의료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제대로 된 의료가 어떤 것인지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한 걸음이라도 이상에 가까워지길 바란다. 그 길에 이 책이 작은 도움이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이다. 생활 환경을 개선하면 약은 빼기가 가능하다. 신약일수록 안전하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가고시마현에서 고령자 시설과 연계해 새로운 방문진료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하루하루 힘쓰고 있는 모리타 히로유키 의사는 애초에 신약을 맹신해선 안 된다 라고 경종을 울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약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기자 도리다마리 도루, 의사 모리타 히로유키. 약을 열알이나 먹는데 나아지지 않는다면 의심해봅니다. 약은 6종류 이상 먹으면 이상 사례가 나오기 쉽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는 가능한 약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대로 약을 조절하고 줄이는 의사가 거의 없어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10종류, 15종류를 처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쿄대학 노인병과의 아키시타 마시로 교수가 약은 5종류까지 중장년에 현명한 약 복용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죠. 저는 약을 6종류 이상 복용하면 이상 사례가 나오고 싶다는 기사를 여러 번 주간지에 썼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다약제 복용이 문제되었지만 거의 개선되지 않았네요. 저에게 진료받은 고령의 환자는 거의 모두 너무 많은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왜 끊지 못할까요? 다양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의사가 다약제 복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약을 처방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자가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약이 늘어난 걸까요? 전부 해당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의사들이 다약제 복용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처방하는 입장에서는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진료 가이드라인이란 게 있잖아요.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은 각각의 기준치가 있고 그 이하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적혀 있으니 거기에 따르는 것이죠. 게다가 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의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방어진료네요. 진료 가이드라인대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다가 병을 놓치거나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 환자에게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일의 경우가 생기더라도 제대로 치료했다는 근거를 대려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단하고 치료해야겠죠. 그래요. 소송을 당하는 일까지는 거의 없다고 하지만 왜 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했지? 라는 지적을 받으면 변명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약을 줄여나가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환자의 인생까지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혈압이 높은 상태를 허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의사로서 분명 각오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렇게까지 각오한 의사가 없다는 뜻이죠. 약에 의존하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지금은 최고혈압이 진찰실에서 잰 것을 기준으로 140까지 정상범위고 그 이상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없던 예전에는 90 플러스 연령까지는 괜찮다고 했다더군요.
맞아요. 90세라면 180까지는 괜찮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의 가이드라인으로는 90세라도 180이라는 수치는 허용되지 않아요. 선생님께서는 80대 환자의 혈압이 170이거나 90대 환자의 혈압이 180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저는 방문 진료 위주로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양시설과 연계되어 있어서 환자의 혈압을 면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체크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약을 조절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혈압이 180이었다고 해도 실제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에서 몇 번이고 혈압을 잴 수 있으니까 편안한 상태에 진짜 혈압을 알 수 있어요. 제대로 측정해보면 90대에 180까지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운동이나 반일을 조금 한 후에 160 정도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꽤 있지만 그런 사람도 안정을 취하면 130이나 높아도 140 정도입니다. 제 경험치일지도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심장의 박출 능력이 떨어지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보통 혈압이 내려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장 박출 능력이 떨어져서 혈압이 내려갔다면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 나이가 들면 혈압이 올라갈까요?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는데 몸 구석구석까지 혈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억지로 혈압을 내려버렸을 때는 오히려 혈류가 구석구석까지 흐르지 않겠네요. 혈압이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은 생체 조절 기능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려고 몸이 혈압을 높이는 측면도 있어요. 환자가 집에서 잰 혈압은 완전 달라요. 환자의 집에만 가봐도 어떤 생활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정말 수없이 많은 정보가 들어오죠. 예를 들어 테이블 위에 귤이나 달콤한 빵이 놓여 있다든가 화장실 상황은 어떤지, 동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욕실이 북쪽에 있어서 겨울에 엄청 추운 것은 아닌지. 테이블 위에 빵만 놓여 있다면 채소를 조금만 더 먹으라고 하거나 욕실이 추우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히터를 두면 좋다고 조언하는 것처럼 약보다 생활 개선을 더 우선시하는 건가요? 그렇죠. 욕실에 관해서는 정말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식생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좋아하는 걸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80세, 90세가 되어 재택의료를 받는 단계에서 식사 제한까지 하면 그야말로 생활의 질이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인 사람에게는 염분을 줄이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혈압과 염분은 관계가 없다는 설도 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학계도 염분 제한과 관계없다로 양분되어 있어요. 다만 저는 의학적인 진위 여부는 크게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좋아하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오징어 젓갈을 정말 좋아하면 먹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저는 한 번도 염분 제한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제한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인생의 즐거움이 줄어들면 오히려 그 사람의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당뇨병 치료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당뇨이니까 식사 제한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가끔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러면 청량음료만 마시는 사람에게 끊으라고 하시나요? 그만 먹으라고는 못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라면 말하죠. 30, 40대인 경우에는 혈당이 200, 300mg/dl나 되면 콜라만 마시면 좋지 않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80, 90대인 경우에는 혈당이 200, 300mg/dl라도 청량음료나 단팥빵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치매약은 사실상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약 가운데 필요 없다거나 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약이 있을까요? 역시 치매 치료제죠. 솔직히 모두가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치매약은 제가 직접 새로 처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끊는 경우가 많나요? 끊는 경우가 많죠. 아리셉트, 도네페질은 치료 효과의 증거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치료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첨부 문서에 쓰여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끊지 않아요. 효과가 거의 없는데도 말이죠. 주치의가 끊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첨부 문서에 치료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쓰여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도내 폐지를 비롯한 치매 치료제는 쉽게 화를 내거나 흥분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반대로 신경이 안정되어 졸릴 수도 있어요. 다양한 신경에 영향을 주니까 여러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부작용이 나오면 끊는 것이 당연하고 부작용이 없어도 효과가 없다면 끊어야 하죠.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약은 리스크이니까요. 도내 폐질은 2018년에 프랑스 보건성이 의료상 이익이 불충분하다고 보험 적용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불분명한 약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치매에는 필수적인 약이라는 식으로 일본에서는 아직도 많은 치매 환자들이 도내 폐질을 먹고 있어요. 게다가 쉽게 화내고 흥분하니까 그걸 진정시키기 위해 또 항정신병약을 먹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은 덧셈 같은 것으로 그냥 놔두면 점점 늘어나기만 합니다. 좀처럼 뺄셈이 되지 않아요. 정말 해결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으로 아리셉트가 등장했을 때 그동안 제대로 된 치매약이 없었던 탓에 처음으로 효과가 있는 약이 나왔다고 언론에서도 마치 꿈의 약인 것처럼 떠들썩했습니다. 신약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세상에 나옵니다. 제조 판매사의 내자인은 가장 많을 때 일본 국내에서 1,000억엔, 전 세계적으로 3,000억엔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큰 돈을 벌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 약이라면 제약회사가 팔려고 하지 않아도 모두가 원하겠죠. 제약회사가 영업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 약은 사실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겁니다. 약을 줄일수록 살아난다. 나이가 들수록 약의 종류가 늘어나는 사람도 많아진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네 의사로 효고현 아마가사시키를 중심으로 방문 진료를 하는 나가오 가즈히로 의사는 약은 제로가 이상적이라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약을 줄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에 대한 의견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나가오 선생님이 의료계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솔직한 생각을 들어봤다. 기자 도리다 마리도루, 의사 나가오 가즈히로. 약은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나가오 선생님이 쓰신 그 증상, 혹시 약 때문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다약제 복용의 폐해에 대해 나오더군요. 꽤 오래전부터 의료계에서는 다약제 복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상황이 달라졌나요? 코로나19로 진료 기회가 줄어들고 여러 진료과를 거치는 다중진료가 어려워져 다약제 복용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료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본 전체로 보면 코로나19가 약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클리닉은 진료 중단 비율이 낮아요. 저희는 진료 없이 약만 처방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환자를 진찰합니다. 그래서 모두 열심히 병원에 나오죠. 하지만 다른 병원들은 환자가 줄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국가 방침처럼 약을 줄이는, 즉 다약제 복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료 수가에 감약 가산이라는 것이 있어서 6종류 이상 처방받는 약에서 2종류 이상 줄이면 100점에서 250점의 가산 수가가 적용됩니다. 우리 클리닉은 제가 먼저 앞장서서 점수를 따자고 말하기 때문에 꽤 점수를 얻었어요. 클리닉에는 3류 의사는 약을 늘리고 2류 의사는 약을 줄이고 1류 의사는 약을 쓰지 않는다 라고 쓰인 포스터도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그런데 보험심사위원회에게 물어보니 감약 가산을 받는 의료기관이 적다고 해요. 다른 의사도 부담을 느끼겠네요. 젊은 의사나 외과의가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서 갑자기 약을 전부 끊거나 급하게 3-4개를 줄이는 등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안 하고 약을 줄여서 클레임을 받은 적도 있어요.
의사들도 약을 줄이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하나씩 줄이는데 2분의 1이나 4분의 1씩 줄이는 게 좋은 약도 많습니다. 그런 미세한 조정을 하면서 줄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도 있기 때문에 나가오 선생님이 말해서 줄인 건데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의사도 약을 줄이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군요. 환자에게 좋다고 생각해 진료실에서 이해를 구하고 줄인 것인데도 환자가 약을 먹지 말라고 했다, 의사에게 버림받았다 라고 생각해서 가족에게 불평을 듣기도 합니다.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없다면 약을 줄이기가 어려워요. 약은 늘리는 게 훨씬 쉽죠. 약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근거를 설명하고 안심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번거롭습니다. 젊고 경험이 적은 의사가 약을 줄이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몇 개 이상 먹는 경우는 줄이는 게 좋다든가, 그런 약 중에서 무엇을 우선 줄여야 한다든가, 이런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약은 제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진료했는데 먹는 약이 전혀 없는 사람도 몇 명 있었어요. 약이 없으면 처방전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약국은 돈을 벌지 못해 곤란하지만 역시 약은 먹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차선책이 약 한 종류, 그 다음이 2종류, 그 다음이 3종류. 일단은 이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을 5개 먹는 경우에는 전자진료 기록부를 보고 제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요. 그래서 반드시 약수첩 등에 1, 2, 3, 4 하고 중요한 약부터 순서를 매겨줍니다. 당연히 약을 줄일 때는 우선순위가 낮은 것부터 하죠. 평소에도 본인에게 필요 없는 것부터 줄이면 된다고 말해둡니다. 약의 우선순위를 매겨두면 환자도 알기 쉽겠네요.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환자라도 약은 제로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약을 뚝 끊기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6개를 5개로 만들고 그 다음 4개로 계단을 하나씩 내려가듯 약을 줄여갑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자주 가니까 약이 필요하다고 하면 약이 하나 늘죠. 그럴 때는 교환 조건으로 이 약을 늘리는 대신 저 약을 줄이자 라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약 하나를 늘릴 때 하나를 줄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도록 항상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것이죠. 젊은 의사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면 약이 늘지 않겠네요.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약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질수록 약을 처방해달라고 호소하는데 그러다 보면 점점 약이 늘어납니다. 약을 줄이는 것은 나이가 들거나 쇠약해지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의식하지 않으면 약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간지럽다고 하면 가려움증 약, 잠이 안 온다고 하면 수면제, 화장실에 자주 간다, 어디가 아프다, 위가 이상하다 등등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이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얼마든지 상태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요. 특히 순환기 질환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당뇨병약, 항혈전제 등이 세트로 따라오기 때문에 6, 7종류가 되어버립니다. 합병증으로 류머티즘까지 생기면 10종류는 가볍게 넘습니다. 이렇게 질병별로 투약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점점 더 많은 양의 약을 먹게 됩니다. 다약제 복용이 좋지 않다는 것은 많은 의사들이 인지하고 있을 텐데 왜 그 흐름에 저항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환자에게 많은 약을 먹이려는 의사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환자가 원하는 만큼 처방하다 보면 점차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단순히 환자의 바람을 들어주는 것이 좋은 의료라고 믿는 순수한 의사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약제 복용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의사도 많아요. 약은 적을수록 좋고 많을수록 좋지 않다는 단순한 원칙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은 먹지 않는 약이 절반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방문진료로 어떤 환자의 집에 갔더니 제가 처방한 약이 1년치 정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죠. 이 약과 함께 다른 클리닉에서 받은 약도 쌓여 있었어요. 사실 7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도 본가에 가보면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약을 좋아해서 3년 동안 모은 약이 쓰레기처럼 방치되어 있었어요. 3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도 똑같았어요.
어머니가 이런 약을 먹었어 하고 보여줬는데 꽤 많은 약이 남아 있었어요. 옛날에는 복약 수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복약 이행이라는 어려운 말을 써요. 그러니까 복약률이에요. 80%라면 우등생입니다. 일본인의 평균은 아마 40에서 50% 정도일 거예요. 대략적으로 말해서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반 정도만 먹는다는 것이죠. 하루 3회라고 해도 다 먹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자주 잊어버려요. 역시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약을 남기는 본인도 의사 선생님에게 말하면 기분이 상할까봐 말을 못했어요. 이렇게 일본 전국에 남는 약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나겠죠? 가장 놀랐던 것은 인슐린이에요. 어떤 당뇨병 환자의 집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자가 주사용 인슐린이 100개 정도 나왔어요. 100개나요? 한 대학병원에 당뇨병으로 가장 유명한 선생님에게 진료받는데 혈당 조절이 어려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인슐린을 안 맞으니까요. 치매에 혼자 살다 보니 자가 주사용 인슐린을 사용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대학병원이 좋으니까 거기에 다니는 거죠. 진료를 받아도 혈당이 내려가지 않으니 인슐린을 더 늘리고 결국 인슐린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소중한 거니까 버릴 수는 없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요. 그런데 더 이상 들어가지도 않는 거죠. 그야말로 수십만 엔 정도가 쌓여 있었어요. 이 인슐린 가져가서 팔아버릴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안 되죠. 인슐린으로 사람을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수직적 의료의 폐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인지기능 저하도 당뇨병 악화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당뇨병 전문의는 당뇨병은 치료하지만 치매는 알아채지 못할 수 있어요. 치매 때문에 자가주사용 인슐린을 쓸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치매 환자의 혈당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어요. 애초에 치매 환자에게 1일 4회 주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초속 인슐린을 아침 식사 후에 6단위, 점심 식사 후에 4단위, 저녁 식사 후에 4단위 주사하고 자기 전에 지속형 인슐린을 8단위 주사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작업을 지시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약사가 가끔 환자의 집에 들러서 약을 좀 보여주세요 하고 냉장고를 열고 정확하게 먹고 있는지 얼마나 먹고 있는지 체크해야 해요. 그래서 먹지 않고 있다면 더 간단하게 합시다. 예를 들어 하루에 1회로 합시다 라는 식으로 환자와 그 가족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혼자 살면서 가벼운 치매 증상이 있는 사람의 집에 가보면 정말 약밖에 없어요. 원래 이런 문제도 신경 써야 하는데 의학 교육에서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의학 연구가 고령자 의학으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노인병가는 일본 전국에 82개 대학병원 중 20개 정도밖에 없어요. 게다가 고령자의 혈압과 관련된 호르몬 연구만 하고 있어요. 그런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심신 상태나 생활 환경에 따라 어떤 의료를 실천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대학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처방받은 약을 전부 먹어야 하는 건 아니죠. 환자도 현명해서 왠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마음대로 약을 줄여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상외로 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거네요. 의사보다 환자가 더 똑똑한 경우도 있는데 분명 안 먹는 편이 나은 약도 있어요. 예를 들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대표적인 약인 록소프로펜만 수백 개가 나온 집이 있었어요. 굉장히 자그마한 할머니였는데 록소프로펜을 많이 먹으면 소화관 출혈이 일어나고 신장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왜 이건 안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니 왠지 위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의사보다 할머니가 맞는 거죠. 그런데 약을 처방한 의사는 그런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계속 처방만 하는 거예요. 먹지 않았다고 해도 숨기지 말고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먹었어요. 라고 의사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군요. 그게 적절하다면 의사도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만 먹읍시다. 또는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끊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인슐린처럼 끊으면 안 되는 약도 있으니까요. 일형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의사에게 약을 먹지 않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약을 먹지 않았다거나 먹지 않겠다고 의사에게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겠네요. 맞는 말이지만 역시 환자에게 의사는 거만한 그야말로 의사 선생님이라는 느낌 때문에 속마음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약사가 환자의 복약 상황을 체크해주면 좋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병원도 늘어났지만 전국의 약국에서 의무화할 정도로 진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자, 특히 후기 고령자에게는 다약제 복용의 리스크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후기 고령자는 먹지 않은 것이 좋은 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약이 있을까요? 우선 스타틴입니다. 저는 이걸 처방하지만 75세가 되면 그만합니다. 라고 72에서 73세부터 약을 끊는다고 반복해서 예고합니다. 이유를 물으면 우리 병원의 규칙이에요. 근육이 약해질 수도 있고 장점보다 단점이 많습니다. 당신의 경우는 딱히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일어난 게 아니니까요. 라고 설명합니다. 갑자기 끊으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울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 돌아가서 약을 줄였다고 가족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매년 예고하면서 약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기실에 약을 줄이는 클리닉입니다. 라고 써붙여둡니다. 도쿄인가 어딘가에 약을 줄이는 감약 전문 클리닉도 있는 모양이지만 일부러 전문 클리닉에 가지 않더라도 후기 고령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약을 줄여가야 합니다. 특정 의료기관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이 약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감약 전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젊은 선생님에게 약은 제로가 가장 좋다고 말하면 그런 사람은 없다고 반론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있습니다. 게다가 약이 제로라면 약을 잘못 복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자가 고령자라면 아침, 점심, 저녁에 먹는 약을 한꺼번에 먹어버리거나 약을 PTP 포장재로 먹어 식도 점막이 손상되거나 약사나 간병인이 약을 잘못 건네는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약을 잘못 복용하는 일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요양시설 등에서 종종 전화가 와요. 위장약과 같은 일상적으로 먹는 약이면 괜찮다고 말하지만 약이 많아지면 위험한 약을 잘못 먹을 확률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역시 약은 제로가 가장 좋아요. 환자에게 약을 꼭 처방해야 한다고 믿는 의사가 많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약 1개 또는 수면제 1개 정도로 충분합니다. 기준치가 수명을 단축한다. 2022년 베스트셀러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을 쓴 정신과 의사 와다 히데키 선생님은 자신도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지만 기준치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70세가 넘어서도 현직으로 활동하려면 어떻게 약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 그 발목을 잡는 의학계와 언론 문제도 포함하여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기자 도리다 마리도루, 의사 와다 히데키. 약으로 혈당이 너무 많이 내려가면 알츠하이머 위험률이 올라갑니다. 예전에 요코 후카이 병원에서 돌아가신 267명의 부검 결과를 조사했더니 알츠하이머병이 있었던 사람 중에 당뇨병이 있었던 사람이 8.8%였던 데 비해 당뇨병이 없었던 사람은 27.4%로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뇌라는 것은 포도당이 많으면 알츠하이머병에 잘 걸리지 않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당뇨병인 사람이 치매에 걸리기 쉽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인 것 같네요. 규슈대학이 실시한 유명한 역학 연구인 히사야마 마치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알츠하이머병이 발병할 위험이 2.1배나 높다고 합니다. 또한 난치성 당뇨병이라면 발병 위험이 3배나 된다고 합니다. 난치성은 약이나 인슐린을 많이 써도 혈당이 별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약이나 인슐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치매가 되기 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약 때문에 생기는 저혈당으로 발생하는 거군요. 실제로 고혈당보다 저혈당이 무서운 것으로 뇌가 손상되기 쉽다고 합니다.
규슈대학의 연구 대상이 된 히사 야마마치는 이른바 건강관리 도시이기 때문에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내리는 약, 혈당이 높으면 혈당을 내리는 약을 투여합니다. 그런데도 혈당이 높은 사람이 2.1배나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기 쉬워요. 한편 실질적으로 방치한 요코 후카이 병원에서는 반대로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약 3배나 낮았어요. 그렇다면 저혈당의 피해가 고혈당의 피해보다 큰 게 아닐까요? 연구자 중에는 알츠하이머병을 뇌의 당뇨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가요? 그런 건 아예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혈당은 아침에 300으로 조절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해두면 저혈당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내 상태가 좋다고 느껴지면 스스로 약을 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혈당이 300을 넘으면 메트글루코를 먹고 400이 넘으면 SGLT2 억제제인 포시가를 먹고 있습니다. 300이 넘어 혈당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면 스스로 가감하면서 약을 먹는 거네요. 보통 의사라면 이런 치료를 하지 않고 일정한 양의 약을 매일 먹으라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일정 양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신가요? 300을 넘으면 고혈당 때문에 조금 해로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270 정도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메트글루코는 예전부터 있던 저렴한 약이죠. 현재 당뇨병 치료에서는 메트글루코를 가장 먼저 선택하는 의사가 많은 것 같지만 SGLT2 억제제 같은 새로운 약을 쓰고 싶어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초에 그 정도로 내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건 역시 저혈당보다 낫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혈당보다 낫습니다. 혼자 살다가 저혈당 쇼크라도 오면 비참하니까요. 혼자 살다가 치매를 앓는 고령자가 당뇨병 의사 때문에 큰일이 나는 경우를 많이 봐왔어요. 저혈당이 되어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목숨이 위태롭기도 하니까요. 또 치매에 걸린 사람이라면 실수로 인슐린을 2번 주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당뇨병 치료는 3대 합병증과 뇌졸중, 심근경색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와다 선생님은 망막관 신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합병증은 없나요? 현재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앉아도 괜찮고 GFR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장애로 인한 저림이나 통증, 감각장애도 없나요? 없습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도 걱정될 것 같아요. 심근경색에 관해서는 동창이 개업한 클리닉에서 5년에 한 번 정도 심장 검사를 받고 관상동맥협착도 확인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혈관 나이가 80세 정도였지만 이번에 67세 정도로 내려갔어요. 그건 운동을 해서일까요? 그렇겠죠. 그리고 향신료. 향신료요? 이것도 얼마 전에 TV에서 봤죠. 여러 가지를 다 시도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훌륭한 약과 민간요법 중에 어느 것이 효과가 있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렇죠. 향신료는 어떤 걸 드시나요? 강황과 시나몬. 인도 사람들은 심근경색이 적다고 해요. 그걸 요구르트에 뿌려서 먹어요. 와다 선생님은 와인도 좋아하시죠?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하죠. 다른 서양 국가에 비해 프랑스가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은데 레드와인의 폴리페놀이 동맥경화를 예방한다는 건 말이에요. 물론 알코올이니까 과음하면 역효과가 나지만요. 확실히 말해두자면 스스로 상태가 좋다고 느끼는지가 중요합니다. 심장 검사에서 가끔 자동 혈압계로 측정하면 높은 혈압이 200을 넘지만 어쩌다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고 내버려뒀어요. 흔히 100이 고혈압이라고 하죠. 의사 앞이나 병원에서 재면 긴장한 탓인지 혈압이 높게 나오는 거죠. 수축기 혈압이 높은 것 뿐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처음 심장검사를 하러 갔을 때 관상동맥은 괜찮았는데 심근비대가 발견됐어요. 200 정도의 고혈압을 약 5년간 방치한 것이다.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져 이대로라면 신부전이 된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혈관 나이도 80세라고 하니까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지만 혈압을 약으로 140까지 낮추면 머리가 빙빙 돌아요. 어쩔 수 없어서 혈압은 160에서 170 정도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멍해지진 않아요. 지금도 몇 종류의 혈압약을 먹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완전히 부정하는 판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의 치료 목표는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먹지 않는 약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먹고 있는 약 중에 정말 필요한 약은 얼마나 될까? 약 덕분에 건강해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